안녕하세요. 녹색의 꿈의 문지연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숲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90%는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공간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심의 숲에서 일상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기를 원하는데요. 때문에 요즘은 숲세권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역에서 가까운 곳을 역세권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숲에서 가까운 숲세권이 인기가 좋은데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숲을 찾아가 보고 그 숲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조금만 눈을 돌리면 만날 수 있는 치유의 공간. 해야 할 일들, 크고 작은 걱정과 고민. 하지만 이곳에서는 일상의 번뇌를 잠깐 내려놓아도 좋다. 곤충들도 많이 있고 나뭇가지도 조금 있어요. 거미줄놀이 했어요. 바람소리와 새소리, 물소리는 우리 몸의 오감을 열어주니 누구나 이곳에서는 작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우리 주변의 지상낙원, 숲으로 가봅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높은 건물들로 빌딩 숲을 이룬 도시. 빽빽하게 건설된 빌딩들과 도로를 점령한 차들. 대한민국 인구의 90%가 이 거대한 도시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자연을 동경하고 조금만 시간이 생겨도 숲으로 가기를 원한다. 도시 한복판에 살다 보면은 참 공해로 인해서 많이 안 좋은데 이렇게 공기 좋은데 물 좋고 고온 좋은데 공원에 나와 있으면은 확실히 몸도 개운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빌딩 속에 있다 보니까 되게 깝깝한 게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되게 숲이나 산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갑갑한 도시에 살면 살수록 인간의 본능은 자연으로의 회귀를 더욱더 갈망하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자연은 사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바로 도시 가까이에 있는 도시숲이 그곳이다.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면서 건강과 힐링의 중심축에 있는 도시숲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생활권 녹색 공간은 WHO가 권고한 9제곱미터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주요 도시의 순면적과 비교해봤을 때 매우 부족한 크기. 파리가 13제곱미터, 뉴욕이 23제곱미터, 런던 27제곱미터인데 서울은 4.4제곱미터로 다른 나라에 비해 1인당 도시 순면적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 숫자 양적으로 도시숲이 양적으로 많아져야 되고 질적으로도 높아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4 정도 4.4 평방미터로서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도시숲의 양은 다른데요. 그 도시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이를 도시에 있는 도시숲을 조금씩 더 확충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내에 숲이 부족한 게 현실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사는 주변 곳곳에서 숲을 찾아볼 수 있다. 몇 년 전부터는 도시숲의 중요성이 떠오르면서 둘레길과 같은 도시숲 산책로가 서울시 곳곳에 생겨나고 있기도 한데 도심 속의 자연과 숲을 찾아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앉아서 먹어야지. 안 앉을 거야? 서울시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경계에 있는 봉사는 도심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이 지역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 없는 산 가운데 하나였지만 최근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생태 전문가와 도시 함께 인근이니까요. 서울 봉산의 숨겨진 가치를 있어요. 알아보기로 했다. 서울에 이제 자그마한 산들이 있는데 봉산도 그런 자그마한 산 중에 하나예요. 그 작은 산이지만 특정한 어떤 생물군들이 분포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생태경관 보존 지역으로 일부 지정한 산이기도 합니다. 봉산은 희귀성이 높은 식물군이 대규모로 군락을 이루고 있어 지난 2007년 서울시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됐다. 봉산엔 과연 어떤 생물군들이 살아있을까? 기대와 호기심을 가진 채 봉산의 등산로로 올라섰다. 저기 아카시나무 보이네요. 이 저 큰 거요? 예, 저기 크게 자라고 뒤쪽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 근데 아카시나무 자체가 콩과식물이면서 착박한 데서 굉장히 잘 자라거든요. 예전에 도시숲이 많이 훼손되거나 했을 때 산을 빨리 그러니까 녹화하려고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이 봉산에서도 아카시나무가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아카시 나무는 토양에 양분이 부족하더라도 공기 중에 질소를 흡수한 뒤 뿌리에 저장해서 잘 자라나는 특징이 있다. 척박한 토양에도 잘 자라는 아카시 나무는 우리나라의 산림을 비옥하게 해준 고마운 나무이기도 하다. 저 정도 된 나무는 그럼 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보통 한 40살 정도 먹었을 거예요. 35에서 40살 정도. 보통 이제 저런 나무들을 언제 많이 심으면 60년대, 70년대 많이 심었거든요. 1970년대 대대적으로 실시된 도시 녹화 사업으로 전국 각지의 산에는 제일 먼저 아카시 나무가 심어졌다. 아카시 나무가 흙을 비옥하게 해주고 난 뒤에야 다른 나무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보고 있는 커다란 나무 군락도 그중 하나.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하늘까지 높게 뻗어 있는 나무. 바로 팥배나무다. 나무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은 한 크게 자라면 한 15m까지 자라거든요. 그리고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고 거기 잘 비틀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구나 도구 만들 때 쓰기도 했대요. 그다음에 마루를 깔 때도 쓰기도 했고. 근데 이제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 팥배나무가 열매가 이제 가을철에 거의 열리잖아요. 빨갛게 있고 이게 겨울철에도 달려 있는데 겨울철에 새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새들이 많이 따먹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새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먹이 공급을 해주는 나무로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팥배나무의 이름은 열매는 팥을, 꽃은 배나무 꽃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한다. 봄에는 숲 전체를 하얀 꽃으로 덮어 장관을 이루고 가을이면 빨갛게 익은 팥배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다. 이게 지금 열매거든요. 지금 안 익어서 빨갛지 않은데 좀 있으면 빨갛게 변할 거예요. 얘네들 보면 조금씩 빨갛게 변해가죠. 이 모양이 익으면 진짜 팥처럼 생겼어요. 팥배나무 열매는 겨울을 나는 새들의 주된 먹이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부터 보이는 게 이제 다 팥배나무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쭉 큰 군락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팥배나무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마사 토양에서 생육하는 대표적인 자생 수목으로 햇빛을 좋아하는 나무이나 숨대부에서 참나무와의 경쟁에 밀려 대규모로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하지만 봉산의 팥배나무 숲은 서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어 희귀성이 매우 높다. 팥배나무 종 자체는 전국에서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리고 이제 군락지도 조금씩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이 지역이 가장 넓은 면적이어서 그런 특징 때문에 보존의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한 거죠.
팥배나무 군락지의 체계적인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07년 대규모 군락지인 약 7만 3천 제곱미터의 면적이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그동안 숲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식재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도시에 있는 산들이요. 그러니까 이 가장자리 쪽에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식재한 나무들이 많아요. 봉산의 경우 팥배나무 외에 대왕 참나무나 외래종인 중국 단풍나무 같은 나무들이 모여 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의 특성과 생태적인 환경을 고려해 숲을 조성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 훼손된 지역에다 나무를 막 심을 거 아니에요. 나무를 심을 때 이제 이왕이면은 자연 상태에 어울리는 나무를 선정해서 심으면 좋은데 그런 관점이 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온대 남부지방에서 잘 사는 편백나무 역시 중부지방에 있는 봉산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나무. 최근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심어졌다. 도시숲이 잘 지켜지려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제가 볼 때는 서울에 이런 작은 산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잘 보존도 되고. 그래야 겨우 서울 전체 면적 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욕심을 내자면 이건 작은 산을 포함해서 나무가 자라는 공간이 한 50% 정도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서울 시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름답게 우거진 도시숲은 사람들에게 심리 안정 효과를 주고요. 또 산책과 휴식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도 제공해줍니다. 또한 숲은 자연적으로 기후를 조절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는데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의 대안으로도 꼽힙니다. 이렇게 숲의 유익한 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도심 속에 숲을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심 속의 허파라고 불리며 재조명되고 있는 숲. 그렇다면 숲의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도시숲은 어떤 기능을 할까? 우리는 도시숲의 정화 효과를 연구하는 곳을 찾았다. 바로 국립산림과학원이다. 그동안 숲과 사람과의 상호작용, 숲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연구해온 박찬열 박사. 그는 도시숲의 기능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금 이제 샘플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공기가 이렇게 흡입이 돼요. 이 장비가 어떤 식으로 미세먼지가 측정되는지를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실제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흡입구로 공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은 들어온 공기를 광산란법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TSP, PM10, PM2.5 미세먼지의 그 크기에 따라서 농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숲에는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3군데에 설치됐다. 5분 간격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측정돼 자동으로 기록된다. 지금 PM10이 에버리지가 0.8 그리고 PM2.5는 0.78. 그래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숲속에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음인데요. 여기서는 오늘은 이제 미세먼지 농도는 기온, 풍향, 풍속 등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기온, 풍향, 풍속을 함께 측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숲속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나무의 종류는 따로 있는 걸까? 박찬열 박사와 함께 알아보기로 했다. 이 나무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침엽수이고 바늘잎 나무이고 또 1년 내내 잎을 매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들은 미세먼지를 이렇게 흡착하는데 탁월한데요. 이렇게 잎이 가늘지만 이 전체적인 수관층, 이 잎사귀가 매달려 있는 부분은 아주 커서 단위 면적당 연 면적이 아주 큽니다. 미세먼지를 잡는 화백이란 이름의 침엽수.
1년 내내 잎이 달려있는 상록수이며 잎의 안쪽에는 조그마한 돌기들이 많아 미세먼지를 잘 잡아낸다. 숲이 이렇게 우리가 실험해서 한 그루의 나무가 1년에 어느 정도 미세먼지를 잡을까라는 걸 봤는데 약 36g 정도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 정도의 그런 미세먼지를 1년에 나무 한 그루가 먹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시숲과 미세먼지 저감의 상관성.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다. 예, 실제로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머리카락 크기와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는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PM2.5 같은 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세먼지를 나무가 어떻게, 잎이 어떻게 흡착하는지를 보려면 이렇게 현미경 사진을 가지고 봤을 경우에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 표면에 있는 털이나 돌기에서 미세먼지가 잡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표면에 미세먼지가 어떻게 잡히는지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찍은 사진을 보면 잎에 굴곡이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 굴곡에 의해 미세먼지의 작은 입자가 잡히게 되는 것이다. 약 사람 높이 1.2m 높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한 결과 보시다시피 PM10 같은 경우는 25.6%의 저감을 나타내고 PM2.5는 40.9%. 전반적으로 도심에 비교해서 이 숲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40% 정도, 최대 40%까지 낮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든 시간에 있어서 숲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낮습니다. 특히 오후 2시에서 한 8시까지의 미세먼지 농도는 숲에서 훨씬 낮습니다. 도시와 비교했을 때 숲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무려 40% 가까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숲은 도시의 천연 공기청정기인 셈이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면 야외 활동이 부쩍 줄어들고 마스크를 한 사람들이 많아진다. 아이들은 놀이터나 운동장 대신 실내로 들어와 혼자 할 수 있는 놀이를 찾는다. 그러다 보니 모바일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더욱 빠져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숲으로 나서는 아이들도 있다. 이곳의 아이들은 매일매일 인근의 숲으로 가서 노는 체험학습을 하고 있다. 아이들이 요즘에 자연을 너무 모르잖아요. 그래서 숲에 나가면 아이 속도대로 자랄 수 있고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기 발달 단계에 맞춰서 놀이할 수 있고 많은 생각을 키워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숲을 꼭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출발! 유치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도심 속의 작은 산. 우리가 내게 갈게. 또 오늘 만나고 싶은 숲속 친구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숲으로 가기 전 간단한 체조를 하고 자연스럽게 산을 오르는 아이들. 숲으로 가는 길은 늘 즐겁기만 하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숲은 매일매일이 아이들에겐 새로운 놀이터. 숲을 오르며 만나는 나무들과 곤충들이 아이들의 시선을 잡아끈다. 어찌된 일인지 숲에서 만나는 곤충 친구들은 무섭지도 않다. 거미예요? 지렁이에요. 지렁이요? 어디서 잡았어요? 난 아직도 안 잡았는데.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는 발이 6개고 더듬이가 2개예요.
너무 요즘에는 엄마들이 다 해주잖아. 엄마가 다 해주고 할머니가 다 해주고 모든 욕구가 아이들 표정만 보고도 다 충족을 시켜주는 이런 요즘 문화에서 아이들이 숲에 오면 누구도 그런 거를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스스로 키워 나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강하게 클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숲은 아이들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괜찮아. 나무 다리를 건너기가 무서워 한참을 망설였던 아이.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서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간다. 자, 우리 숲에 올라오면서 여러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우리 혹시 내가 관찰통에 담아온 친구들 중에서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친구들 있을까요? 지훈이가 찾은 친구는 무엇이었는지 얘기해 볼래? 다리는 몇 개인 것 같아요? 다리는 여섯 개. 다리는 6개래. 그리고? 더듬이는 2개. 더듬이는 2개고. 개미보다 더 커요. 우선 여기가 환경이 교실하고는 다르잖아요. 뭐 벽이 있거나 뭐 모서리가 있거나 그런 장난감이 또 인위적인 장난감이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서요. 아이들이 와서 숲에 와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많이 놀잇감을 찾아서 자기가 놀았으면 하는 그렇게 하는 환경이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게 막혀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자유롭게 많이 뛰어다니는 그런. 숲의 가장 큰 장점은 숲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놀이가 되고 교육이 된다는 것. 숲속에서 아이들은 자연과 호흡하며 몸과 마음을 키워나간다. 숲에 오니까 어때요, 기분이? 신나요. 곤충들도 많이 있고 나뭇잎도 있어서 좋아요. 한참을 숲속 놀이터에서 뛰어놀며 자연과 동화된 아이들. 이런 숲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가고 있다. 네, 이렇게 숲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기분까지 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숲에 들어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을 다들 느껴보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숲의 치유 기능 때문입니다. 실제로 숲을 가볍게 걷거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숲은 만물의 생명을 고스란히 담은 신비로운 곳입니다. 태초의 원시림인 극상립의 숲, 강원도 곰배령으로 가보겠습니다. 해발 1424m, 한계령을 사이에 두고 설악산과 마주하고 있는 전봉산. 전봉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능선에 자리한 곰배령은 우리나라 전체 식물종의 20%가 자생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다. 곰배령으로 가는 길에는 눈을 뗄 수 없는 원시림의 비경이 펼쳐진다. 수령이 몇백 년에 이르는 거대한 교목들과 훼손되지 않은 자연 풍광.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야생동물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절로 자아낸다. 그래서 이곳 곰배령을 보고자 매일 아침이면 전국 각지에서 탐방객들이 몰려든다. 하루에 이 곰배령에 오를 수 있는 탐방 인원은 모두 600명 뿐이다. 다른 곳하고 비교했을 때 좀 인위적인 것이 적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것이 좀 오고 싶은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나 마을 민박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 출입이 가능한데
신분 확인 후에야 이 입산 허가증을 내준다. 우리나라에서 생태 보존이 제일 잘 된 곳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번 기회에 찾아왔습니다. 예약을 하기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그래서 여기 희망자가 풍 많은데도 못 왔어요, 다. 지가 83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데 오는 건 기적이죠, 정말. 이렇게 엄격하게 인원 제한을 두고 있는 건 탐방객으로 인한 자연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다. 여기 올라가시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부터는 여기 주차장에 가서 좀 더 볼일 보시고 다니시면서 도토리에 다 주워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토리 주시면 안 돼요. 자연에서 나는 것은 원래 자연의 것이므로 아주 작은 것조차 인간의 손이 타지 않아야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간혹 길 탐방로 주변에 떨어진 도토리를 주워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도토리가 다람쥐나 아니면 요 산에 살고 있는 멧돼지의 주 먹이가 되는데 이거를 사람이 주워 가 버리면 멧돼지는 내려와서 먹을 게 없으면 민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개들을 먹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충분히 바닥에다 주면 여기는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래야 개들도 어느 놈은 땅속으로 들어와서 싹을 틔울 거고 숲을 건강하게 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탐방객들이 주워가면 그 역할이 빠지게 되죠. 20년 넘게 곤배령을 지키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이금성 씨를 따라 본격적으로 곤배령의 면면을 살펴보기로 했다. 보니까 좀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햇빛이 여기 도달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햇빛이 숲이 작으면 햇빛이 여기까지 도달을 해서 여기 기온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는 햇빛이 도달을 못하니까 기온이 굉장히 서늘하고 시원합니다. 조금이라도 햇빛을 더 받으려고 하늘을 향한 나무들의 치열한 경쟁은 울창한 숲을 이루었고 한낮에도 빛이 잘 들지 않을 정도다. 곤배령으로 가는 길은 최소한의 탐방로만 마련돼 있다. 걔네들이 다 죽습니다. 안쪽 숲으로 들어갈수록 길조차 없는 그야말로 원시림 그대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다양한 식생들이 눈길을 잡아끈다. 깊은 산지에 자생한다는 낯선 생김새와 이름을 가진 이 꽃 역시 그중 하나다. 이 꽃은 좀 특이해 보이는데요? 노마 시대 때 그 병정들이 썼던 투구 모양을 닮아서 투구꽃이라고 합니다. 이 꽃은 투구꽃이라고 합니다. 투구 모양의 꽃잎 밑에 독성의 뿌리를 가졌다. 이름 자체가 투구꽃입니다. 이 멧돼지들이 요 풀은 안 팝니다. 뿌리를 안 먹어요. 아, 멧돼지가요? 이 독초는 잘 안 팝니다. 멧돼지는 미리 알아요. 그걸 본능적으로 아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꽃들이 많이 있는 데는 훼손이 좀 덜 돼요. 투구꽃 옆에 자생하고 있는 거대한 양치 군락도 눈에 띄는데 이 숲을 오랫동안 지켜온 대표적인 식생이다. 그 투구보다 사실은 이런 애들이 이 숲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풀이요? 이거 이제 관중이라는 고사리과의 식물인데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남은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2억 년, 3억 년 됐다고 보니까 이런 애들이 여기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약 2억 년 전부터 번성했던 양치류인 관중이 거대한 군락을 이루어 마치 태고젓 공룡시대의 숲을 떠올리게 한다. 숲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경쾌한 계곡 물소리.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임에도 늘 풍부한 계곡물이 넘쳐 흘러 나무와 식생들 그리고 야생동물들에게
부족함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곳은 산림 전체가 거대한 천연 저수지인 셈이다. 일반 사람들은 이 펜스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숲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쟤네들 영역을 인간이 침범 안 하니까 활동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 곳곳에 개체수들도 많고, 그다음에 자기를 위협하는 동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많이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커다란 나무마다 치렁치렁 덩굴이 감싸오르고 있는 모습도 원시림이 보여주는 특징이다. 같이 올라가서 이파리 쫙 펼치고 있습니다. 펼치고 있고, 마치 한 마리 뱀처럼 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간 이 덩굴은 노박 덩굴이라 부르는데, 엉키고 설켜서 도태될 나무들을 자연 도태시킨다. 나무로 보면 불행한 일이지만 이것이 자연의 순리인 것이다. 산림 관리 차원에서 보면 다른 나무의 유해한 덩굴은 없애는 게 좋겠지만, 곤배령에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게 원칙. 쓰러지고 죽은 나무들 역시 그대로 둔다. 저기는 죽은 나무가 되게 많네요. 예, 저희들은 저기는 안 들어갑니다. 관여도 안 하고. 탐방로에 전혀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저기는 그대로 둡니다. 쓰러져서 이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사람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간혹 탐방로 주변에 쓰러져 있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위험한 경우에만 죽은 나무를 치우고, 다른 경우에는 그냥 두어서 자연의 이치대로 숲이 운영될 수 있게 죽은 나무조차 보존하는 것이다. 드디어 엄마의 품처럼 넓고 완만한 산봉우리, 해발 1164m의 초지 곤배령에 닿았다. 여기가 곤배령인 예. 거죠. 말 그대로 천상에 온 곤배령입니다. 이제 꽃이 다, 들꽃들이 보이네요. 예, 꽃이 다 진. 곤배령에 오르니 또 다른 생명의 신비가 열린다. 해발 약 1100m 고지엔 한 그루의 나무도 없는 드넓은 초지가 펼쳐지고, 그 초지에선 각종 야생화가 환상적인 물결을 이루어 천상의 화원이라고도 불린다. 탁 트인 고지대의 철마다 피고 지는 아름다운 꽃들의 향연. 이곳이 바로 야생화의 천국이다. 전봉산 전체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입산이 금지되지만 5km의 탐방 구간에선 귀한 야생화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탐방객의 입산은 곤배령 입장에서만 보면 사실 득보다 실이 많다. 탐방객들의 사소한 행동만으로도 야생동물들을 유인해 초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 오후 2시 되면 탐방객들 다 내려가고 나면 여기에 사는 원 주인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멧돼지라는 놈이 와서 이걸 파는데, 이거는 파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풀에 이제 먹이 활동 중에 하나인데 풀뿌리를 먹기 위해서나, 아닌데 여기는 이제 좀 심각한 게 사람이 뭔가 음식을 먹고 버렸기 때문에 이 음식물 냄새가 나서 여기 와서 파는 겁니다. 제일 나쁜 게 막걸리, 뭐 사과, 뭐 이런 걸 이렇게 이런 건 썩어 그리고 버리는 그런 행위 때문에 요 주위가 많이 훼손이 된 겁니다. 곤배령의 아름다움이 알려지면서 해마다 탐방객은 계속 늘고 있다. 사람이 드나들면 훼손은 불가피한 일. 최근 이 곤배령을 두고 이용과 보존의 조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원시림의 원형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탐방을 유지하기 위해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 날 다시 곤배령을 찾았다.
어제와 다름없이 무성하게 우거진 나무숲. 깊은 원시림을 헤치고 들어가 나무의 생태를 살펴보고 있는 이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오장근 박사다. 우리는 그와 함께 곰배령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이게 교목층으로 이제 자라면 이렇게 높이가 한 거의 15m 정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로 길게 뻗은 거대한 피나무. 보통 온대지방에서는 8m가 넘는 나무들을 교목층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교목 중에서도 지금 보는 피나무는 상당히 큰 축에 속한다. 그러면 이 정도 두께면 얼마나 된 걸까요? 이 정도 크기면은 한 200년 이상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있다는 것은 숲에서 이제 이런 나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숲은 더 이렇게 온시림에 가까운 그런 숲으로 보존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한 직경이 70 정도 됩니다. 70. 높이는 한 15m.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피나무가 지금 이 상태는 한 15m 정도 자라는데요. 이게 이제 더 자라다 보면은 20m 이상도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사람 키 정도의 관목을 지나 2m에서 8m까지의 아교목에 이르고 그 단계를 지나 형성된다는 최상층, 숲의 마지막 단계라 불리는 극상림이다. 지금 보고 있는 피나무들이 거대한 군락을 이루어 극상림의 숲을 형성하고 있다. 전봉산 극상림 숲속에선 피나무 외에도 다양한 교목들을 관찰할 수 있다. 서나무라고 불리는 이 나무 역시 극상림의 숲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목층으로 곰배령 곳곳에 큰 군락지가 있다. 깊은 산속 구비구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 펼쳐지는 무한한 원시림. 이게 지금 키가 이번엔 수령 100년짜리 신갈나무 앞에 섰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게 분포하는 것이 바로 이 신갈나무 숲으로 극상림을 형성하는 나무 중에서 가장 크게 숲을 이룬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 밑에 도토리가 많이 있네요. 네, 지금 도토리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싹을 이제 형성하려고 이렇게 순이 났습니다. 금년에 떨어진 종자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게 되면은 이렇게 큰 신갈나무가 되는 거죠. 이게 먹이도 되고 결국에는 이제 가을이면 도토리가 열리는 신갈나무. 나무를 또 이렇게 만들고 이 귀한 열매는 다람쥐와 새 등 동물들에겐 먹이가 돼주고 또 일부는 다시 나무가 돼서 숲을 이룰 것이다. 한없이 너른 품을 가진 숲에선 늘 생명의 탄생과 소실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나 올라왔을까? 현재 고도를 한번 측정해봤다. 산허리 이상의 높고 깊은 산지에 분포하는 거제수나무는 쭉 뻗은 키가 특징. 높이가 무려 30m까지 자란다. 부피 생장을 하면서 껍질이 얇게 벗겨지는 것도 특징이다.
무엇보다 거제수 나무는 많은 낙엽을 떨어뜨려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큰 숲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주로 이제 1000m나 2000m 높은 산에서 군락을 형성하면서 이제 잘 자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에서 그 떨어지는 낙엽들이 토양을 비옥하게 해가지고 침엽수가 들어오는데 상당히 이제 개척 역할을 해주는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물천이의 마지막 단계라 불리는 화렵수 극상림. 하지만 오랜 세월과 함께 또 다른 천이가 일어나면 언젠가 침엽수 군락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갈 것이다. 숲은 끊임없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죠. 이제 종들이 바꿔져 가고 또 다른 종들이 들어오고,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이제 많은 세월들이 지나고 또 원래 있었던 종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하는 거죠. 화렵수가 이룬 극상의 원시림과 각종 야생화가 이룬 아름다운 천상의 화원. 이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다. 무엇이 자연을 위하는 일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깊은 산속 굽이굽이 수령들이 이뤄낸 극상립의 숲. 곰배령에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두는 원칙이 있다는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쓰러지고 죽은 나무들 역시 치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뒀는데요. 숲을 보존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인간의 방식보다는 자연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숲을 보존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의 오감을 열어주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경이로운 공간.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숲. 숲의 치유력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다. 삭막한 도시를 벗어나 잠시라도 숲이 주는 휴식을 느껴보길 바란다.